사회주의 노동운동사 강의 크게 봐서 이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강의 때 제가 다뤘던 주제가 제2인터내셔널이죠. 그래서 제2인터내셔널을 이제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그러니까 제2인터내셔널이 창립이 돼서 발전하는 과정을 다뤘죠. 그래서 제2인터내셔널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수정주의와 기회주의 경향의 강화 부분을 다뤘어요. 그래서 그 주제는 처음에는 이제 그것이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제2인터내셔널이 변질되는 과정에서 단초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될 주제다 해서 다뤘습니다. 수정주의는 19세기 후반에 베른스타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독일 3인당에서 출연을 했죠. 하지만 이제 수정주의가 승리한 것은 아니고 공식적인 대회에서 수정주의가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반박이 됐고 또 이제 독일 3인당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국제대회에서도 수정주의가 반박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그 경향이 형식적으로는 패배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계속 강화되어 갔다. 근데 그런 경향이 심각하게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죠.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이제 기회주의 경향이 악화되고 있었는데 전쟁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니까 그 부분들이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기회주의였다고 하면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사회주의자들이 전쟁에 찬성하게 된 거죠. 저번에 뭐 자세하게 읽기까지 했는데 슈투트가르트 대의 경우에 그 결의에서 전쟁에 대해서 반대를 분명히 결정을 했었죠.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국제대회에서 반대를 했는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자 결의를 다 어기고 제2인터내셔널의 대부분의 이제 당들의 주요 지도자들이 전쟁 찬성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2인터내셔널은 붕괴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붕괴가 되는 과정이 본질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자세하게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 기회주의가 악화돼서 정점에 이른 형태가 된 게 사이코스주의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다루는 그런 이론적인 기반이 제국주의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오늘 이제 오늘 주제는 앞에서 이제 제2인터내셔널 그 시기를 다뤘다고 하면 오늘 이제 강의는 사회주의 이행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주제를 다루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제3인터내셔널이 창립이 되는데요. 제3인터내셔널이 주요한 활동의 역사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는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러시아 혁명의 결과물이 이제 소련이었는데 소련이 20세기 초반에 붕괴가 됐죠. 그래서 이제 붕괴된 이후에 붕괴 본질이 또 오고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운동이 다시 고양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사회주의 노동운동이 대안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그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다룰 주제는 오늘 주제는 이제 큰 제목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시작.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강의 교재에 보면 러시아 15번에 러시아 15 사회주의 혁명하고 제3인터내셔널의 창립
있는데요. 이 두 주제를 소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스투트가르트 결의의 그 요점이 뭐냐면, 만일의 경우에 이제 전쟁이 발발을 할 경우에 사회주의자들이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이제 전쟁을 이제 개입을 해서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전쟁을 끝내는 것만으로 이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전쟁에 의해서 야기된 위기를 자본주의의 어떤 철폐를 위한 그 투쟁의 것으로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됐죠. 그 위기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결의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뭐 전쟁을 반대해서 옛날 질서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본가 계급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위기를 조성할 때 자본주의에 대한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투쟁을 간다.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실제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는 더 구체화됐죠. 가장 구체화한 나라가 어디냐면 러시아예요. 러시아에 이제 사회민주노동자당이 두 개의 분파가 있었는데, 하나가 볼세비키, 그리고 멘세비키가 있는데, 볼세비키는 이미 1912년에 멘세비키하고 갈라져가지고 별도의 당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볼세비키는 어떻게 했냐면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라고 하는 구호를 갖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정말 전형적으로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14년에 전쟁이 시작돼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거는 1918년이죠. 한참 이제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던 1917년 2월 달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2월 달에 일어난 것은 사회주의 혁명은 아니고 부르주아 혁명이죠. 그런데 이제 역사에서 알고 계시듯이 그 혁명이 부르주아 혁명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일련의 어떤 투쟁 과정 속에서 10월 사회주의 혁명으로까지 발전하죠. 이 부분을 이제 제가 다룰 텐데, 근데 이 주제는 앞에서 사회주의 혁명론 할 때 다뤘죠. 저는 이제 그 앞에 그 사회주의 혁명론 할 때 그 김광수 동지가 강의하셨죠. 파리 코뮌하고 러시아 혁명 했었죠. 기억 안 나세요? 아시죠? 그래서 양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 대략 한 40분 강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러시아 혁명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혁명 자체는 우리가 이제 또 역사를 공부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전략 전술을 공부할 때 많이 좀 다루는 주제인데,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또 다뤄야 될 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뭐 제가 그렇게 강의할 생각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17년 2월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미 이제 혁명이 일어날 거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게 어느 시기에 일어나냐는 문제인데, 러시아 혁명은 아주 전형적으로 전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2월 혁명 이전에 그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굉장히 고양되고 있었어요. 2월 달에 갑자기 뭐 혁명이 일어난 게 아니라 파업 투쟁이 계속되고 있었고, 특히 이제 정치 파업이 상당히 고양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월 달에 계기가 된 거는 뭐 세계 여성의 날 이제 그 관련된 투쟁을 하다가 결합됐는데, 실제는 그때 처음 시작된 게 아니고 이미 파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월 17일 날 푸칠로프 공장, 굉장히 큰 공장이죠, 러시아 당시에. 그래서 파업이 일어나면서 그 파업이 다른 공장을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파업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시위 투쟁이 벌어지고, 그다음 이제 또 이제 경찰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이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병사들이 혁명편에 선 거죠. 그래서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2월 27일 날 이미 그 소비에트가 출연을 합니다. 2월 27일 날, 2월 17일 날 푸시럽 공개에서 파업이 발생을 했는데 2월 27일 날 소비에트가 출연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소비에트 출연은 그 후에 혁명 전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소비에트가 출연을 하면서 병사부가 설치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노동자들 대표들만 모이는 거였는데 곧바로 병사부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병사들은 따로 모이고 노동자들이 따로 모이는 게 아니고 같이, 그래서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부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고 이제 소비에트가 출연을 하면서 실제 권력은 소비에트로 넘어간 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노동자들도 그렇고 이제 병사들도 경험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임시정부를 수립을 이제 하게 될 때 그걸 지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중 권력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이중 권력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권력이 하나로 집중되지 않고 둘로 분리가 된 거죠. 근데 이 상황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에 이제 4월달에 볼셰비키당이 이제 지도자인 레닌이 기국을 하면서 지금 혁명을 부르주아 혁명에 머물 게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명확한 방향이 설정이 되죠, 볼셰비키들에 의해서. 근데 이거 이중 권력 상태가 오래 갈 수가 없다 했는데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이 갖는 의미는 또 다양합니다. 정세에 따라서. 근데 오늘 제 강의에서는 뭐 그걸 중점적으로 다룰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중병력 상태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벌어지죠. 자료에도 보면 뭐 쭉 일지별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보시면 서로 공방이 치열하게 되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평화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면서 무장봉기를 하죠. 무장봉기를 해서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이양시키는 혁명에 성공한 것이 10월 사회주의 혁명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뭐 다른 내용들은 이미 한 내용이고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정도로 하고, 다만 이제 세세한 부분은 아니지만 러시아 10월 사회주의 혁명에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러시아 10월 사회주의 혁명은 제가 이런 표현으로 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회주의 이행이 시작 이렇게 됐는데, 그 전에 사회주의 혁명은 가능성으로 존재했었죠. 언젠가 올 혁명이었죠. 자본주의 모순과 노동자 계급이 역량이 강화되면서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미래에 올 어떤 사건이었죠. 근데 10월 혁명으로 실제 온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규정할 때 이미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파열구가 발생을 하고 한 부분이지만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10월 사회주의 혁명의 첫 번째 의의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와 연결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그동안에 한 뭐 4~5세기 동안 꾸준히 발전해 왔어요. 그리고 19세기에도 발전을 해왔는데 계속 이제 상승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러시아 혁명이 발생하면서 이제 어떤 것이 확인된 거냐? 자본주의가 계속 상승하면서 발전해가는 시기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세태기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규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큰 흐름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따져보고 또 각 계급 간의 관계를 살펴볼 때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세태기로 들어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가 상승기가 아니라 세태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 시열 사회주의운동은 곳곳에 이제 영향을 줘요. 그 국제적인 혁명적 투쟁이 상승하는 계기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건 유럽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다음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특히 아시아나 아프리카, 남미 등 이제 식민지나 반식민지 종속국인 나라에서는 거의 뭐 세계 거의 뭐 열화와 같은 그 희망을 느낀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러한 부분. 그래서 투쟁이 이때 고향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인 뭐 제2인터내셔널 시기가 국제적인 운동이지만 대체적으로 유럽 중심이고 남미 정도가 있는 것이고 남미나 뭐 그러니까 지금 호주 이 정도가 있는 거지 아시아나 정말 지구의 광범위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쪽에서는 사회주의 운동은 이제 아니었던 거예요. 운동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되게 됐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또 봐야 될 부분은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저번 강의 때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수정주의자들하고 기회주의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혁명은 뭐 굳이 혁명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노동자들도 생활도 나아지니까 혁명이 굳이 필요 없고 그다음에 또 혁명 얘기하면 좀 너무 공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현실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현실은 정말 혁명의 시대가 됐고 혁명이 가능하고 또 혁명을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증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운동의 고향을 가지고 제3인터내셔널이 창립이 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곧바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제3인터내셔널 창립 얘기를 했는데 곧바로 제3인터내셔널 창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 제가 모든 역사를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걸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서 공산주의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3인터내셔널은 뭐 말 그대로 제1, 제2, 제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1인터내셔널이 이제 19세기에 1864년에 창립돼서 1876년에 해산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제2인터내셔널이 1989년에 창립이 됐고 제2인터내셔널이 왔는데 제2인터내셔널은 붕괴가 됐다 그랬죠. 붕괴가 됐지만 정치적으로 그 붕괴된 조직이 그냥 사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2인터내셔널 그러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계속 존재를 하면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혁명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반혁명적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혁명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 혁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게 아니라 그 혁명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인터내셔널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이해가 됐는데 이 얘기는 이미 전쟁 전에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기 전에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얘기가 되고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을 좀 잘 파악을 하시게 하기 위해서 글 하나를 제가 출력을 해왔어요. 이게 뭐냐면 전쟁에 대한 한 독일인의 목소리라고 이렇게 하는 걸 글입니다. 이게 이제 전쟁 중에 나온 그 레닌의 글이에요. 글인데 이 글을 제가 갖고 온 것은 이제 왜 공산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 시작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파악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공산주의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공산주의라는 용어는 익숙하죠. 뭐 좋은 의미로 하기는 반공 쪽으로 많이 들어서 하는데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지금 공산당도 많죠. 중국도 공산당이죠. 쿠바도 공산당이죠. 공산당이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뭐 별로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공산당이라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용어는 그렇게 19세기 후반기에 하고 20세기 초반에는 그렇게 많이 쓰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용어를 쓴 거는 공산주의자 선언에서 그 용어를 썼는데 그 후로 공산주의자라는 용어를 별로 쓰지 않았어요. 대부분 이제 사회주의자라는 용어를 많이 썼고, 그리고 정말 많이 쓴 게 뭐냐?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시기에 제일 많이 쓴 거는 당 이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무슨 당이었죠? 그때 사회주의정당 이름이? 그러니까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독일의 사회주의정당 이름이 뭐예요? 사회민주당. 맞아요.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건 아니고, 독일 사민당이 아직도 독일 사민당 이름은 그대로 가 있는 거예요. 독일 사민당이에요. 독일 사회민주당. 그 다음에 실제 혁명을 성공시킨 러시아의 볼셰비키의 그 당 이름이 러시아 사회민주, 그러니까 사회민주당만 하지 말고 사회민주 노동당이에요. 사회민주노동. 그러니까 사회민주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했던 당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전쟁에 다수가 찬성하는 말을 공식적으로 찬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닌이 이거에 대해서 뭐 굉장히 좀 그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그 기독교 민주주의자들 잡지에 실린 글을 보고, 이 글을 보고서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글을 하나 썼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읽어보면 거의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얘기 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사회주의자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기독교 민주주의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치욕스러운 게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치욕스러운 용어를 계속 써야 되느냐. 그래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바꾸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뭐 이런 용어를 쓰자는 게 아니라 그 공산주의자 선언에서 초기에 막스와 엥겔스가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그걸 다시 쓰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그 용어나 공산당이라는 용어가 거의 몇십 년 동안 안 쓰다가 다시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된 거냐면 바로 사회국수주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 이름하고 그 이름으로 계속 그 활동할 수 없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것을 썼을 때가 혁명 이전이에요. 그런데 그 레닌이 1917년에 4월 태제 혁명 이후에 4월 태제에서 러시아의 당 이름을 바꾸자 그래가지고 당장은 못 바꾸고 1918년에 러시아 공산당으로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러시아 공산당이라고 하는 것을 출연한 것은 1918년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왜 꼬민테른하고 공산주의라는 영화가 왜 나왔을까라고 하는 걸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만약에 이제 사회민주주의가 계속 뭐 오는 방향으로 갔으면 계속 그 용어를 썼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제 독일 사회민주당이 이 기회주의로 변질된 상태에서도 이 용어를 계속 쓰고 아직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회민주당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계속 쓰이고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이름을 공산당으로 바꾼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 러시아 혁명 이후에 국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으면 계속 전쟁 중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은 계속 독일, 영국, 프랑스, 러시아도 전쟁이 러시아도 지금 전쟁에서 완전 빠져나온 상황이 아니에요. 10월 혁명 이후에 빠져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 전쟁 계속 해야 되겠냐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실제로 보면 여기 이제 제가 자료에 보면
1918년 1월 달,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끝나지 않은 때예요.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독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러시아하고 싸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독일 적국이었죠. 근데 이제 브레스트 리토브스크에서 그 강화 조건을 맺는데 굉장히 뭐 거기지 보면 뭐 우크라이나 이런 쪽을 다 띄워주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부분들을 다 넘겨버리는 건데 그런 조건을 가지고 중요한 거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적대적, 그러니까 적국의 노동자들이 200만이나 파업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전쟁 중에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는데 후방에서 노동자들이 200만이 파업을 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나라에서 일어납니다. 핀란드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정말 이제 그 바로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독일에서 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레닌이 이제 그 브레스트 리토브스크에서 강화 조건을 맺을 때 우리가 좀 치욕스럽지만 전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때 이상하게 독일에서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거 다 예상하면서 한 거죠. 그래서 뭐 거기서 근데 실제 혁명이 일어나요.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하면서 유럽에서 이제 황제가 지배하는 나라들은 다 붕괴가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그만큼 위기를 높인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 헝가리에서 부르주아 민중이 발발해서 합스부르크 왕조가 붕괴가 됐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조그매요. 뭐 영세 중립국 이렇게가 조그만 나라인데 옛날에는 엄청나게 컸어요. 유럽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1918년 11월 3일 키일에서 수병 반란이 일어나서 독일에서 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독일이 이제 거의 이제 미국이 참전하면서 거의 이제 패전으로 몰리게 되는데 그때 키일의 수병의 지휘부에서 명령을 내려요. 명예롭게 출항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앞에는 영국 함대하고 미국 함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서 다 죽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리는데 거기서 이제 수병들이 더 이상 못 잡겠다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이제 곧바로 노동자들이 결합을 하면서 독일에서도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독일에서의 혁명은 그 러시아 혁명하고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 상당히 좀 다르게 가요. 다르게 가는데 그 이유는 이제 지배기국이 교활하게 이제 그 혁명이 러시아와 같은 식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좀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러니까 지배기국이 사회민주당 그 지도자들한테, 그러니까 뭐 에베레트나 이런 세력들한테 넘기고 혁명이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서 뭐 로자 룩셈부르크나 뭐 찰 리프트메이트를 뭐 이런 세력들을 살해하기까지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미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는데 독일의 지배기국은 러시아 같은 일이 독일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양한 이제 대응을 하는데 러시아와 달리 좀 독일의 경우에는 워낙 기회주의자들이 오랫동안 지배를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노동자들이 혁명이 일어나니까 다들 뭐 지도자들이 이게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사회주의 혁명이 전혀 아닌데 혁명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속았어요. 그리고 이제 레테라고 하는 게 생겨요. 레테라고 하는 게 독일어로 소비에트랑 비슷한 거예요. 대표적하게 생기니까 또 그 기회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맞아 레테 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소비에트하고 달라요. 실권이 없어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뭐 자세히 공부하시면 원래 지배계급이 2월 혁명이 일어나고서 제온위에 소집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배계급이 상당히 무능하죠. 어떻게 보면 그 소집도 안 하고 거의 질질 끈 거예요. 10월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 소비에트나 이런 쪽이 오히려 좀 대표 기구처럼 되는 거죠. 민중의 의사를 반영하는. 그래서 독일 지배국은 어떻게 했냐면 제온위의 국민의회를 빨리 소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무슨 전열 경비하기도 전에 사회민주당 그 지도부가 도입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레테라고 하는 거를 그 실제 혁명기구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보조기구로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것도 독일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데 독일은 교묘하게 기회주의자들이 혁명적인 그런 노동자들의 분위기를 곧바로 거부하기 어려우니까 약간 그 혁명적인 것 같은 그 색채를 띠는 걸 얘기를 하면서 혁명을 막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레테. 레테가 사실상 무력화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오랫동안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혁명하기 싫으니까 경제민주화. 네? 그러니까 경제를 민주화한다는 거죠. 혁명을 해야 되는데 경제민주화한다 그래가지고 요새 쓰는 용어도 그때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중들 힘이 이제 줄어들 때는 사실 이거 다 혁명화시키죠. 어떻게 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 뭐 같이 뭐 경영 참여 이런 부분도 이때 다 나온 개념들이에요. 사실 이제 껍데기만 나온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독일에서 혁명을 그냥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유럽이 중심이고 생산력도 높은 나라고 또 이 3인당이 그래도 제2인터내셔널의 시기에는 중심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혁명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 부분에서 결정적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 초기에 혁명이 실패하고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이미 살해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혁명적 정세가 쭉 올라가는데 그것이 혁명으로 전환되지 않고 자꾸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교훈을 내야 되겠어요? 빨리빨리 그 환상을 깨야죠. 근데 대중들이 이제 환상을 깨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 뭐냐면 이런 독일 3인당 지도부들이 하는 얘기들이 진짜 사회주의 하는 걸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사회주의 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것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던 거죠. 근데 빨리빨리 이걸 빨리빨리 이제 앞당기지 않을 경우에 계속 혼란이 야기되고 혁명 성공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1919년 1월 24일 날 이제 모스크바에서 국제협의회가 열려서 좀 예비회의 성격이죠. 모이자 한번 해서 3월 1일 날 모스크바에서 모여서 국제적인 그 결성하는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일의 경우에는 그 1919년 초반에 봉기를 했다가 타결을 받죠. 독일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아직도 주저를 해요. 그러니까 제3인터내셔널 지금 창립을 해야 되냐 그래가지고 이제 오는 사람들이 위임을 받고 그러니까 구석 위임을 받고 왔어요. 무조건 동의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독일 대의원들이 좀 일보적인 얘기들을 하고 그래가지고 당장은 결성을 안 하다가 며칠 후에 그 여러 이제 논의를 하다가 그 과정에서 빨리 결성하는 것으로 해서 1919년 3월 4일이죠. 3월 4일 날 제3인터내셔널이 창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찜머발트 연합이라고 그러니까 혁명적 사회주의자들하고 좀 이렇게 비슷하거나 아닌 사람까지 모였던 그 연합은 이제 해산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중요한 결정은 뭐냐면 이제 코미테른에서 이제 처음에 창립을 할 때 저번에 뭐 제2인터내셔널하고 제1인터내셔널 말씀드렸듯이 모든 이렇게 국제대회를 하면 그냥 모여서 무슨 추상적인 토론하는 게 아니고 항상 보면 앞선 투쟁을 요약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혁명에서 나타났던 뭐 소비에트,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만 존재했잖아요. 부르주아 민주주의까지 못 가는 데도 많지만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존재했지 노동자 국가나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하는 건 존재한 적이 없잖아요. 국가, 노동자 국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현재 뭐 정세 본질이 어떤 거고 뭐 이런 결정들을 쭉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결정들은 그냥 그러면 이제 기존의 제2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이쪽은 붕괴됐고 사회부수주의하고 중앙주의자들이죠. 중앙주의자들하고는 이제는 절연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서로 뭐 반성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절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 러시아 혁명과 국제적인 어떤 혁명적 정세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1919년에 이제 제3 인터내셔널이 정식 발족을 하게 되고, 이 조직은 이제 제 인터내셔널하고 비교하면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인터내셔널은 기회주의로 변질돼서 사회국수주의를 봤잖아요. 혁명적 원칙을 지키고 투쟁한 세력들만이 모여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전통도 있고, 또 하나 모든 중요한 결정을 다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했다. 그다음에 또 제21개조 가입 조건이라는 걸 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가입 조건에 대해서 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집중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제 인터내셔널과 달리 어정쩡한 그 조직이 아니라 굉장히 좀 행동하는 집중적인 조직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21개 가입 조건이 필요했던 것이 제3 인터내셔널이 창립되니까 이쪽이 이제 뭔가 새롭게 힘이 모아지는 것이 이제 하니까, 그러니까 사회국수주의는 싫고 중앙파들이 많이 와서 나도 가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좀 우리가 당시에 제3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그런 세력들이 오니까 환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또 뭐 정세 맞으면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21개 조건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만 받아들인다. 그래서 중앙주의적인 조직들이 많이 가입 신청했다가 대부분 가입을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프리메이슨인가요? 좀 그런 조직이 있죠, 국제적인. 당시에 프리메이슨도 가입 신청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메이슨도 뭐 가입 신청도 하고 그래가지고, 네, 그런 조직을 가입 신청받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측면도 있는데, 제3 인터내셔널은 이제 세계적인 혁명운동의 구심체가 되는데, 그건 뭐냐면 민족해방 투쟁에 대해서 제 인터내셔널과 달리 적극적인 그 동맹의 방침을 갖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 인터내셔널은 사실은 유럽 중심의 그야말로 식민지를 갖고 있는 나라들의 당들 중심이 되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극복이 되면서 정말 전 세계적인 어떤 혁명 운동의 중심이 되는 그런 단체로 이제 출범했습니다. 예. 이렇게 첫 번째 오늘 강의 첫 번째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